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지도 서비스에 독도를 다케시마,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을 두고 중립적 표현이다 이렇게 밝혀서 논란이 일었었죠. 어제 독도의 날을 맞아 여야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일본 총리로 선출된 타카이치 총리, 그동안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왜곡된 주장을 하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부정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개막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타카이치 총리의 첫 대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 세계는 지금 코너에서 자세히 나눠보도록 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10월 26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한 주간 주요 뉴스 생생한 음성 자료와 함께 정리해드리는 곽지연의 주간 뉴스 브리핑.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서 송환되어 온 사기 피의자 60여 명 중 대다수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죠?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64명 중에 58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됐습니다. 이들은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인 동시에 일부는 감금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뿐만이 아니라 캄보디아 현지에 있었던 나치 감금 피해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월요일 KBS 9시 뉴스 들어보시죠. 캄보디아에서 송환한 한국인 피의자들.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법원 안으로 들어섭니다. 범죄 단지에 구금됐던 피해자이자 동시에 보이스피싱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관건은 범행 가담 정도. 주말 내내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이들 대부분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송환 피의자 64명 가운데 단 4명만 석방했고 검찰은 추가로 1명에 대해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일부에 대해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심증을 확보한 경찰은 본격적으로 캄보디아 사기 범죄에 대해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됐는지, 범죄 조직 구조와 범죄 단지 현황, 알선 조직 등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납치 실종된 한국인을 찾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TF팀을 꾸려 한국인 실종 납치 신고를 전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직원을 모집하는 유인 광고글 게시자를 추적하고 그를 방치하는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방조범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은 양국 간 24시간 한라인을 운영하기로 하는 등 공조 협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모두 14명인 대법관들의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죠? 네, 지난 20일입니다. 이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대법관의 수를 말씀하신 것처럼 대폭 늘리는 겁니다. 이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 소원을 낼 수 있는 제도는 개혁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 당 지도부 차원에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지난 월요일 KBS 9시 뉴스로 자세한 소식 들어보시죠. 민주당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대법관 증원입니다.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겁니다. 소부와 전원합의체 모두 현재의 2배로 확대됩니다.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 임기 중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모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다음 대통령 역시 똑같은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사법부를 해유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법관 추천위 구성을 다양화하고 법관 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도 추진합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도 헌법 소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 소원 제도는 이번 개혁안에선 빠졌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공동 발의자로 나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에 있는 기관입니다.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 근절안도 공식 발표했습니다.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통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안에 이어 사법 언론개혁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가 공방을 벌였어요. 네,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씨가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라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고요. 이 명태균 씨는 오세훈 시장이 자신에게 직접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양측은 상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두 사람은 다음 달 특검의 대질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 23일 목요일 KBS 9시 뉴스로 현장의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 출석이 예고된 서울시 국정감사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는 대면 전부터 서로를 향해 날선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 서울시장입니다. 오세훈이가 거짓말장인지 내가 거짓말장인지는 오늘 가서 보면 되고요. 선서 뒤 증인석에선 명 씨는 오 시장의 면전에서 격앙된 반응을 이어갔습니다.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이 명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저를 2번 만났다, 아니다, 내쫓았다, 캠프에 어떻다, 다 거짓말 아닙니까? 7번 만났어요. 오 시장이 당선 뒤 사례를 약속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내가 시장에 당선되면 아파트를 사주겠다, 이 말인가요? 네, 집사람이 어저께 출발할 때요. 예, 제가 또 오세훈이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승인. 키 받아오라 그랬습니다. 오 시장은 명 씨와 관련된 질의 대부분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실관계는 향후 특검 조사에서 따지겠다는 건데, 그러면서도 명 씨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습니다. 저에게 줬다고 명태균 씨 측이 주장하는 12번의 미공표 여론조사는 저희에게 들어온 적도 없고 저희 선거 전략을 짜는데 활용된 바도 없습니다. 국감 후반부에는 명 씨와 야당 의원 사이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면 증인은 가면 되잖아요. 위증죄 선서 다 있잖아요. 증인을 위증죄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위증죄 다 선서했어요. 한편 김건희 특검은 다음 달 8일 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고 오 시장 측 요청에 따라 명 씨와 대질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현욱입니다. 갭 투자 의혹, 그리고 돈 모아서 집값 떨어지면 사라, 이런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 결국 사의를 표명했어요. 네, 금요일 늦은 오후에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대국민 사과에 나선 지 하루 만에 이렇게 사의 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임명된 지는 넉 달 만이고 논란이 불거진 지는 엿새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 만에 이상경 차관의 사표 수리했습니다. 어제 토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뒤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면직안을 제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며 정책을 총괄해온 이 전 차관, 넉 달도 안 돼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이 전 차관은 11호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유튜브에 출연해 돈 모아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만약에 오르지 않고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사면 되거든요. 그러나 본인은 배우자가 지난해 분당에 3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 투자해 6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본 사실 등이 알려지며 비판은 한층 거세졌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결국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형식도 내용도 진정성이 없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사퇴에 신중하던 대통령실도 11호 대책 열흘 만에 부동산 정책 주무 차관을 면직 처리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이 악화되자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11호 대책에 대해 44%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서울에선 부정적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부동산 정책 동력 약화와 함께 다른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에 대해서도 이중적이란 비판이 커지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한미, 한중 정상회담 등 주요 일정이 확정이 됐어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모두 국빈 방문 형태로 방한합니다. 그래서 한미, 한중 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리고요. 또 미중 정상회담도 일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24일 금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겠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중 정상이 모두 한국을 찾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음 달 1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장소로는 경주 내 박물관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도 조율 중인데 30일이 유력합니다. 미국과는 역대 최단 기간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정상 간 상호 방문을 완성하고 11년 만에 중국 정상의 국빈 방문으로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기반을 30일엔 미중 정상도 만납니다. 동선상 회담 장소로는 김해공항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미중, 한중 정상 간 연쇄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의 플랫폼 역할 부각은 물론이고 영내 평화, 번영, 안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외에도 에이펙 정상회의 의장으로서 다양한 외교 일정을 소화합니다. CEO 서밋에 특별 연사로 참여하고 캐나다 등 참가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연이어 진행합니다. 미중 갈등 속 정상회의 결과를 토대로 한 이른바 경주 선언이 채택될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주 에이펙에 앞서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합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최근 현안인 온라인 스캠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아시아 순방을 위해서 전용기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기자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예정이신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내가 가는 길 김정은은 알고 있다. 간다고 알려줬다. 만나고 싶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도 내놨는데요. 과연 어떤 의도일지 어제 토요일 KBS 9시 뉴스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시아 순방길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방한 사실도 미리 알렸다면서 북한이 연락해 오면 자신은 100% 만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전에 소통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회동 제한 32시간 만에 전격 성사된 2019년 판문점 회동처럼 북한이 호응하길 기대하는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 즉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또다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They are sort of a nuclear power. When you say they have to be recognized as a nuclear power, well, they got a lot of nuclear weapons, I'll say that.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핵화 논의 배제를 북미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김 위원장을 유인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중국의 6.25 참전 75주년을 맞아 중국군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아직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분위기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적극적인 대화 메시지를 보내면서 깜짝 회동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네,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어요. 곽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4분이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송소진 씨. 휴일인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충남, 전북, 서해안 등 서쪽 지역 곳곳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광주 18도, 대구와 제주 20도, 부산 21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밤 사이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월요일인 내일 아침에는 때이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서울과 세종 4도, 전주 6도 등으로 오늘 아침보다 4도에서 크게는 10도 이상 낮겠고요. 철원은 영하 2도, 파주 0도 등으로 중부 내륙 곳곳은 영하로 기온이 내려가 서리가 내리고 물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전망이어서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모레 화요일 아침에는 내일
내일보다 더 춥겠고요. 이번 추위는 수요일 낮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내일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에만 새벽에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4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고속도로 서울 쪽의 정체 구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둔내터널 안에서는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1차로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면원부터 정체입니다. 이후로는 쭉 수월하다가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군자분기점에서 월고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입니다. 정안 휴게소 부근에서 사고 났는데요. 여기를 어렵게 지나서도 정안 나들목 쪽으로 불편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옥산 분기점에서 목천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오산 부근의 정체는 사고의 영향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이고요. 행주에서 염창나들목, 여의하류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막히는데요. 여의교 부근에서는 사고도 처리하고 있으니까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대교 쪽으로는 성동교 부근 작업 때문에 장안교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이제 외교 슈퍼위크가 열립니다. 경주 에이펙, 한미, 한중, 미중, 또 뭐 북미 뭐 등등 여러 정상 만남이 예정되거나 또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목조목 짚어보죠.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조 박사께서는 여러 정상회담 가운데 제일 주목하는 게 뭡니까? 일단은 제일 주목되는 거는 아무래도 미중이죠. 미중. 예, 왜냐하면 트럼프가 뒤집어 놓은 이 세계 경제 혼돈, 이 제일 큰 빅매치가 미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제일 큰 게임은 미중인데 그런데 이제 소문난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둘이 만나서 지금 극적인 합의를 내기가 어렵거든요. 지금까지 흘러온 상황도 좀 어려워 보여요. 예, 어려워 보이고. 그러니까 제일 큰 건 빅매치지만 크게 극적인 합의가 일어날 가능성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한미죠. 왜냐하면 이제 에이펙 계기 관세 협상.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 보여요. 그것도 소문난 잔치 먹을 거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면 트럼프가 내질러 놨는데 이게 관세가 왜 어렵냐면 그냥 막 내질러 놓으니까 과학적인 분석도 없이 후속 협상에서 자기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겠느냐. 일부 뭐 안보 쪽은 합의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면 이제 또 의외로 숨어 있는 건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오랜만에 16년 만에 방안이기도 하지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9월에는 태난문 성리에 올라갔어요. 거꾸로 10월 10일에는 당창건 기념일에는 리창 총리가 또 평양 김일성 공장 주석단에 갔단 말이에요. 큰 흐름이 북러에 이어서 북중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리창 총리가 중국 서열 2위거든요. 근데 독재국가에서 서열 2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1위만 중요하거든요. 근데 시진핑이 경주에 오거든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안 만날 리가 없고 그렇다면 중국의 셈법은 일단 러시아로 삐져나간 북한을 좀 잡아놨으니 이제 트럼프가 헤집어 놓은 동맹의 상처를 파고들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일정 정도. 예. 그러니까 한중 정상회담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잡히진 않지만 아주 중요한 계기다. 그런데 이제 가장 선정적인 건 트럼프 김정은의 이제 그렇죠. 어게인이죠. 그 가능성은 지금 여러 층으로 뭐 CNN이 갑자기 임진각 판문점이 보이는 카페를 예약을 통째로 하고 또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은 견학을 통일부도 중단시켰고 유엔사도 중단시켰고 또 북측은 또 뭐 한 6년 만에 청소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또 뭐 갑자기 뭐 나 가는 거 김정은이 알고 있다. 뭐 연락해라.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를 나지는 않을 것 같은 좀 복잡합니다. 이 와중에 또 최선희는 또 러시아하고 벨라루스를 간다고 또 발표를 했어요. 근데 또 일정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 가능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제일 선정적인 이제 관전 포인트는 트럼프 김정은이죠. 네. 아니 저 미중부터 시작해서 북미까지 한꺼번에 다 얘기해 버리시면 이 남은 시간 뭘로 때워야 됩니까?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시죠. 미중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히토류 수출 통제하니까 100% 관세 더 할 거다라고 했지만 실제 안 하고는 있잖아요. 안 하고 있죠. 그런 서로 팽팽한 그런 기싸움만 하고 있는데 이번에 경주에서 만나가지고 그럼 히토류 풀 테니 관세 우리가 안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양쪽 다 칼을 끄집어냈으니 네. 지금 이제 11월 1일이잖아요. 유예된 게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은 11월 초까지 시간은 벌었지만 그러나 지금 양쪽의 극적인 합의도 어렵지만 그러니까 맹수끼리는 안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이겨도 치명상을 입으니까. 예. 그러니까 미봉책 정도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히토류 꺼내 들었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이제 대두 이게 제일 아픈 거거든요. 예. 콩은 지금 미국 농부들은 지금 곡소리 나거든요. 왜냐하면 콩은 이게 쌓아놓으면 썩잖아요. 그리고 대체 시장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사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이 농민이거든요. 거길 파고들었죠. 그다음에 히토류 카드도 꺼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양쪽을 중국이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트럼프는 또 지금 기존 57%에 100% 관세 카드를 꺼내들어 157%거든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무역은. 예. 그러면 양측 다 치명상을 지금 계속 그 카드를 유지하면 치명상을 입거든요. 그러면 한쪽이 카드를 계속 유지하면 한쪽도 찌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급소를 찔러야 되는데 그러면 쉽지 않죠. 그러니까 히토류 통제 안 할 테니 대두 사라. 100% 없었던 일로 하겠다. 기술 통제 뭐 그것보다는 애매하게. 자, 좀 연기해 보자. 또 연기. 일단 연기.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타코. 트럼프 올리스 치킨 아웃 겁쟁이 말하듯이 그렇다고 시진핑도 또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번에 이제 사중 전에 시진핑의 사연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중국 공산당의 사중 전에에서 어수선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인민해방군을 통제하는데 7명이거든요. 근데 7명이 다 시진핑 측근들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여기에 мя오와 리샹푸, 허웨이등 넘버 2예요. 부주석이니까. 이 세 자리를 못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허웨이등이 차지하고 있던 부주석 자리를 장성맨이라고 그 사람을 그냥 승진시키는 걸로 끝났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주요 인물이 들어오면 이제 시진핑이 차기 후계자를 임명한다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연임으로 가는데 참석률은 최저고 그다음에 대규모 군부 숙청을 지속하고 있고 그러니까 경제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도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도 정면 충돌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양측 다 비수를 꺼내서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지만은 미봉책 좀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 보자 이 시나리오가 제일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시진핑하고 대만 문제도 논의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트럼프 타코죠. 갑자기 대만 문제가 왜 나와요? 그러게요. 핵심은 관세인데. 왜냐하면 대만 문제는 시진핑에게 좀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하나의 중국이고 미국도 하나의 중국 원칙은 지켜요. 근데 사실상 두 개의 중국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대만 보호.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방위 전략서에 대만 방위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초안에 보면. 그러니까 시진핑이 솔깃한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죠. 우회하는 거죠. 내가 대만 쪽에서 뭔가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팁을 또 한쪽으로는 대만 문제에서 내가 널 칠 수도 있어라고 우회 또 이제 그 잽을 또 날리는 거죠. 근데 또 시진핑은 대만 침공할 생각이 없다. 또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했잖아요. 뭐 전쟁할 때 말하고 전쟁하네. 그러니까 사실 대만 침공할 능력이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나 문제는 시진핑 정권이 급격하게 흔들린다면 그땐 얘기가 달라지죠. 상식적이라면 합리적이라면 전쟁 안 하죠. 뭐라고 걸 쳐요? 왜냐하면 지금 시진핑의 핵심 지금 10년만 하는데 5년 지금 15년 임기하고 있고요. 영원히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중화민족주의입니다. 중화민족주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의 도전이 되는 게 미국이고 그 사이에 핵심적인 쟁점이 대만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을 만일에 대만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헌법에 들어가 있는 게 마오쩌둥, 덩샤오핑, 시진핑 유일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시진핑이 중국의 가장 그 중요한 지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예. 장기 독재 뭐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바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맞지만 정말 대만을 쳐서 하나의 중국을 만든다? 그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을 리 없고 시진핑이 입을 타격, 중국이 입을 타격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니까요. 상식적이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제가 푸틴 대통령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못한다고 판단했거든요. 합리적이라면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러시아 골병 들어있거든요. 예.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하마스 명분으로 잔혹한 학살극이죠, 사실은. 예. 미국 유대인 사회도 저렇게 깔 줄 몰랐거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죠. 그러나 네. 상식적이라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예, 합리적이라면 할 수가 없죠. 알겠고요. 다음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은 지금 이제 3,500억 달러를 어떻게 투자하느냐인데 뭐 1년에 150억씩 또 누구는 뭐 200억씩 뭐 5년에 걸쳐 누구는 또 8년에 걸쳐 뭐 대략 이런 얘기가 오간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왔잖아요. 정리를 해보면 3,500억에서 1,500억 달러는 마스가 조선업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건 아마 합의가 될 거예요. 미국이 절실하니까. 그 조선업 쪽에서 우리 협력을 못 받으면 미국은 해양 패권 경쟁에서 중국에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쪽은 해결이 됐고 그럼 나머지 2,000억 해결된 게 아니라 이제 윤곽은 잡힌 거고 나머지 2,000억 달러를 지금 250억 달러씩 8년에 거쳐서 내라는 게 미국 쪽 요구인 것처럼 들리고요. 예. 확인을 안 했으니까. 예. 그런데 우리 이 금융당국 정부에서는 그거는 많다. 그러니까 한 150억 정도 최대 200억 정도만 매년 낸다면 네.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없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반면에 예. 그것도 장기적으로 한국 금융시장에 외환 위기의 소지가 될 거다. 그것도 쉽지 않다. 이 세 가지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중간 정도면 일단 150억 정도로 하고 기간을 좀 길게 잡고 뭐 이럴 가능성도 조금 있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로서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고요. 왜냐하면 외환시장이 깨지니까요. 네. 일본처럼 외환보유고가 1조 3천억이 아니고 수화프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천억 업프론트 현찰, 현금, 선불 이거는 아니라는 걸 미국도 알고. 그건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금액 조정을 하고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네. 그 핵 재처리 부분은 좀 진전이 있는 것 같죠? 예, 그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로서는 재처리를 안 하면 2030년 정도부터는 원자력 발전소가 이론적으로 하나씩 문을 닫아야 됩니다. 완전히 뭐 가득 차는데 예, 어떻게 하겠어요? 왜냐하면 사용된 연료봉들을 쉽게 말하면 각 원자력 발전소 마당에 그냥 쌓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조 안에 쌓아놓은 거죠. 근데 이게 오래된 발전소는 거의 다 찼고 네. 새 발전소는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쪽으로 옮기는 수밖에. 왜냐? 그 고준위 방패장 이 연료봉을 연구 처리할 수 있는 방패장이 없거든요. 없어요. 근데 처리하면 시간을 벌거든요. 더 또 쓸 수 있으니까. 그건 설득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 우리가 우라늄 농축하는 연료봉을 그러니까 우라늄이 광석의 0.7%밖에 안 들어 있어요. 그걸 골라내는 걸 농축이라고 그러는데 한 5%까지 농축시켜야만 넣는데 그걸 우리 농축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예. 뭐 이론적으로는 뭐 20% 하지만 그 허락 받아야 되는데 그거 되지도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평화적인 목적으로 농축 재처리는 우리 명분이 있거든요. 명분이 있고 뭐 미국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은 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일본과 비교하면은 우리가 할 말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좀 이번에 얻어냈으면 좋겠고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한령 해제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거는 중국이 안 해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요. 공식 해제 뭐 이제 우리가 한한령 했다 이렇게는 말 안 하겠죠. 그러나 이제 양국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올라섰다. 잘해보자. 그러면 이게 해제거든요. 일부 이미 공연하고 있는 데가 있대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막아요? 이 중국도 한류에 그 열풍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중국도 한국과의 관계 악화가 부담이 되고 중국 경제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하고 악화시킬 이유가 없고
거기다 지금 트럼프 이 광풍이 부는데 이 빈틈이 생긴 거거든요. 예. 그러면 니네도 힘들고 나도 힘들대. 그러면 중국이 오히려 이렇게 가요.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뭐 한중일 통화 수합 회의까지 나옵니다. 뭐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러니까 트럼프의 모두 상처를 받고 있는 게 한중일 동병상련이거든요. 예. 그럼 우리끼리라도 좀 잘해보자. 이런 여유를 파고들 가능성이 있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미국을 향한 우리 쪽의 카드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자꾸 뭐 한미동맹 중요하고 현실이고 미래도 가지만 트럼프가 보여주지만 진영이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서로 경제적 이득이 되면 다 해야 돼요.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저는 우리 실리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죠. 트럼프가 비행기에 탔는데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내가 거기 가는 거 김정은도 알고 있고 나는 김정은 만나고 싶다라고까지 표현한 것은 이거는 이미 공식 제안한 거 아니에요? 이미 제안이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19년에 트럼프가 도쿄에서 트윗했을 때 김정은이 10분 만에 전화 와서 이렇게 자기 본인이 실토했거든요. 지금은 근데 내가 가는 거 아니까 김정은이 연락할 수 있어 얘기는 뭐냐면 이미 만나자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근데 답변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답변 왜 안 할까요?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재겠죠. 만날 경우와 안 만날 경우를 잴 거고. 두 번째는 이 하노이 그때 기차 60시간 타고 웃으면서 갔지만 한 대 맞고 왔고 2019년 6월 판문점에서도 웃으면서 내려왔지만 얻은 게 없었고 그러니까 최대한 상처를 회복하려면 몸값을 올리는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 트럼프는 지금 온갖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거 해주고 특히 이제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가 공식 핵 보유국인데 예. 그러나 뉴클리어 파워란 얘기는 벌써 몇 번 지금 트럼프가 사용했어요. 그렇죠. 이 첫 번째는 NPT 비확산 조약의 핵 보유국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는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 예. 그다음에 나머지 국가는 넌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세계는 딱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같은 나라들을 뭐라고 부를지는 합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클리어 파워하면은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 인정은 아닌데, 예. 근데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하는 걸로 또 읽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21일 날 9월 21일 날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비핵화만 안 하면 좋은 추억이 있고 못 만날 이유가 없다 그랬거든요. 비핵화만 얘기 안 하면 너 뉴클리어 파워야 그랬잖아요. 그럼 비핵화 그다음에 지금 비행기 안에서 비핵화란 말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네. 그럼 조건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징후를 봤을 때 모든 가능성 백악관은 뭐 계획이 없다고 그랬지만 뭐 2019년 6월에도 계획이 있다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생각은 만나고 싶을 거다 간절히. 예. 김정은도 지금 시진핑 만났어요? 푸틴 만났어요? 트럼프까지 만나면 거기다 비핵화를 명분으로 한 대화도 아닌데 그럼 손해볼 게 없죠. 일단은 중단 그리고 제재 해제를 어떻게 할지 실무적으로 논의해 봅시다.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제 이 대통령이 말한 게 또 주목거리인데 예. 3단계 동결 중단 축소 비핵화 3단계 내 받아들이겠다. 예. 심지어 동결해도 받아들이겠다. 중단해도. 여기 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냐면 북한이 여기서 핵 개발을 중단하면 동결하면 이건 김정은 입장에서는 비핵화 아니거든요. 아니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공격을 내가 막았어. 예. 이제 안 한대. 예. 나 잘했지.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은 에이 그거라도 받을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러니까 비핵화의 긴 여정의 입구를 여는 장을 마련한다면 못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예상하건대 거의 뭐 최대치 아닌가 싶어요. 그럼요. 일단 중단하고 제재 해제를 논의해 봅시다.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 합의만 나와도 예. 일단은 문은 연 거거든요. 예. 그 문 열고 얼마나 가느냐가 문제지 문 연대 점수를 준다고 그러면은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트럼프의 발언으로 봐서 그 얼마 전까지 해도 막 반반했는데 이제는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는. 지금도 반반이라고 해야 정답이고요. 근데 이제 이 반반이 그냥 반반이 아니고 제로에서 50%까지 올라온 반반이니까 네. 이 상승세는 알겠어요. 분명히 있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오늘 출발했어요.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하러. 예. 가서 일본 총리와 첫 대면이 되는데 이거는 공식 한일 정상회담은 아닌 모양이에요. 이제 실무회담 정도로 봐야 되는 거고요. 다카이치 또 이제 화장실 갈 때랑 또 다녀온 다음 또 얘기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될 때는 이제 우경화된 민심, 전 세계가 지금 우경화하니까요.
그 표심을 잡으려고 강했지만 이제 되고 나더니 그랬잖아요. 나 김치 좋아해. 그러니까요. 한국 화장품 써. 예. 왜냐하면 우리하고 싸워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예. 지금 트럼프와 공동 전선도 필요한 상황인 거고 트럼프 대항에서 그렇게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시바에서 출발한 한일 관계 또 더 이전으로 보면 또 다카이치가 그랬거든요. 한미일 관계 계속 가져가고 싶다. 이건 바이든이 만들었거든요. 윤석열 정부 때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의, 네. 한미일 중요하다, 한일 관계 중요하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발적인 현안이 터지기 전까지는 다카이치가 우리하고 싸워야 될 이유가 없죠. 네. 캄보디아 총리하고 만나기로 한 거는 아마도 이 범죄 조직들 그 문제일 것 같은데 코리안 데스크 정도는 합의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캄보디아가 이름이 문제예요. 코리안 데스크 그러면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자기 주권 국가인데 와서 사법 체계에 들어온다 이건 것 같고 그러나 실무적 기능은 안 받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캄보디아가 이번 사태로 캄보디아가 관광업이 10에서 한 30%까지가 GDP예요. 그런데 관광객이 뚝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예. 훈센 정권 자체가 흔들려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저 40년 독재 아들까지 치면 지금 캄보디아 주민들이 좀 참고 있지만 일단 밥줄이 끊기면 지금 뭐 방글라데시부터 시작해서 네팔, 예. 지금 뭐 스리랑카, 동티모르 다 정권이 흔들리거든요. MZ 세대 때문에. 그럼 훈센 정권도 지금 겉으로는 뭐 자존심 상한 척하지만 지금 타죠. 속이 타죠. 그러면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이번 사태 이후에 겉으로는 뭐라고 하지만 상당히 협력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캄보디아 당국하고 범죄 조직이 결탁되어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범죄 조직들이 캄보디아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서 그동안에는 어떤 면에서는 좀 수수방관했던 것 같은데 이게 국제사회의 쟁점이 되면서 관광객이 뚝 떨어지니까 아이고 이래서 안 되겠구나.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그 아세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문제는 아세안 전체가 문제거든요. 지금 캄보디아는 빙산의 일각이고 라오스, 미얀마 여긴 더해요. 그러니까 정정이 불안한 독재 국가일수록 심하고 여기에 이제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쪽이 다 그러니까 비교적 정권이 안정적인 데는 이 정도만 좀 낮을 뿐이지 이게 다 연관돼 있거든요. 피해는 전 세계이고 그중에 이제 한국인 피해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아세안이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협력을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한 국가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자, 북한 관련 뉴스 몇 가지 짚어보면 지난 22일 북한의 미사일 천국이 중요 무기 체계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게 이제 초음속 미사일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실제 이건 달성했다고 봐야 됩니까? 그건 뭐 지금 그 미국도 완성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다음에 뭐 러시아도 있다고 그러지만 뭐 지금 뭐 요격이 불가능한 궁극의 무기다 그랬지만 우크라이나가 요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지금 그 성능이 확인돼 있지 완벽하게 실전에서 요격 불가 상황까지 간 경우는 확인이 안 됐어요. 예. 그거를 북한이 뭐 가졌다? 제가 보기에는 개발 단계로 보여지고. 개발 단계다. 그러나 에이펙 직전에 단거리로 그러니까는 나 여기 있어라는 존재감은 보여주지만 수위는 조절을 했어요. 왜냐 내륙에서 내륙으로 쐈거든요. 예. 사거리는 350km. 그러니까 동해 바다 쪽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보면 극초음속은 또 위협적인 무기고 아무리 사거리가 짧아도 탄도미사일은 유엔거리 위반이거든요. 그러나 적정한 수위를 조절하는 그런 모습은 보였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어떤 개발이라기보다는 어떤 이 에이펙 계기, 에이펙이 존재감 과시.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중국도 있죠. 시진핑한테도 약간 불편한 감정을 내세 보이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19일 날 북한 병사 한 명이 강원 철원 지역의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했는데 북한군 한 20여 명이 그 분계선 남으로 내려와서 우리 군이 경고 사격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뭡니까? 그냥 돌발적인 상황인가요? 뭔가요? 당연히 만일에 우리 쪽에서도 누가 가면 우리 병사가 올라가면 추격적 안 가겠습니까? 근데 이제 MDL을 넘었다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경고 사격까지 갔다는 거고 그러나 이제 합참 입장은 시간차 기순과 그다음에 추격조 간에 상당한 시간차가 있으니까
연관성을 짓기가 어려우니까 많이 따라왔다면 아주 일촉즉발이었겠죠. 예. 그러니까 얘기는 안 했다 그러는데 어찌됐건 정황상 추격전은 맞는 것 같고 또 상당한 긴장까지 조성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마 지금 이 정부는 가급적이면 북한 신경을 좀 안 건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피스메이커 트럼프 해라 난 페이스메이커 하겠다.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상황 관리하겠다. 일단 당신들이 만나라 물꼬를 타라 그렇죠. 이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네. 아마 수위 조절을 해서 이제 나중에 알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북한의 통역원이 몽골에서 한국 대사관을 통해 망명했다라고 보도했고 한국 외교부한테 물어보니까 답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냈다는 게 교도통신의 단독 보도 아닙니까? 이건 사실일까요? 아니라고 말하겠죠. 답할 입장이 아니라고 근데 말하겠습니까? 외교부는 이거는 외교부 서관이 아니다 이건가요? 사실일 개연성은 높아 보이고요. 그럴 때 이제 NCND거든요. 그렇게 보면 최근 외교관 고위급 탈북이 이어지고 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DMZ 넘어왔잖아요. 올 7월에는 2차례나 있었습니다. 민간인이. 지난해 11월에는 고성으로 내려왔고 2023년에는 동서해로 보트피플 형태가 내려왔거든요. 그랬죠. 그럼 이게 다 묶어보면 전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탈북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중국의 반간첩법부터 시작해서 탈북 환경이 어려워지고 러시아는 북러 밀착으로 오히려 탈북자 잡아서 보내니까 이게 막히니까 이제 해외에 나와 있는 고위급들 자율성에 있는 그다음에 위험한 이제 MDL과 받아두고 내려오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배출 요인 내부의 배출 요인이 좀 커지고 있다. 예. 이거는 사실 큰 흐름으로 보면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또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NCND로 간다. 그렇죠. 우리가 조용히만 있으면 북한은 뭐라고 안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스모키의 Living Next Door to Alice 듣고요. 1시에 옵니다.